새해 맞아서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기껏 살을 뺐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요요 현상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경희 교수와 함께 새해 계획으로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경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처럼 이게 참 성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사실 그 작심삼일이 되는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네. 대개는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던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데 사실 금연도 그렇죠. 금연도 그렇죠. 그렇고 맞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나 다이어트나 금연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 해오던 것들을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요. 네. 대부분 그게 뭐가 어렵냐. 그냥 마음 먹으면 되지. 마음을 아주 모질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싶지만 우리가 이런 행동이 고착화된 데는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많은 것들이 얽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얽힌 실타래들이 잘 풀리지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공했다 하는 분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은데 마른 분들도 자꾸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다이어트라는 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네네.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라 그러면 되게 이제 식사 조절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건강한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생활 습관을 이제 가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요. 네. 대개는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이랑 이제 건강한 식습 습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우선 많은 분들이 내가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체중을 조절을 해야 된다. 체중을 심지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네. 우선 체중을 지금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줄여야 되는 경우라면 비만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BMI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그 BMI 기준으로 한국 사람은 25 이상이 되면 그러면 내가 비만이 있으니까 아니면 복부 비만이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만이 있는 분들 중에도 혈압이나 혈당이나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지질 이상이 있거나 지방간이 동반이 되는 경우라면 결국은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약 먹는 것처럼 이 약을 먹는 것과 동일하게 생활습관 개선 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만이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정말 치료처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지만 어쨌든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도.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체중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생활 습관을 몸에 배이게 그렇죠. 한다라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건데 살이 찌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효과가 빠를까요? 아니면 평소에 잘 안 찌시던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효과가 빠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체중이 일단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대상이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내 이제 생활 습관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쳐가면서 계속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평소에 살이 뭐 별로 많이 찌진 않는다. 근데 나는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몸이 좀 뭐 슬림해지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분들은 비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이제 내 체형을 좀 관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체중 자체를 줄여야겠다라는 목표보다는 내가 근육량을 충분히 하고 불필요한 체지방량을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좋은 체성분을 가져야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7044님께서요. 건강한 다이어트 저도 하고 싶은데요. 나이살을 찌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과격하게 네. 해야지 빠지던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사실 이제 나이살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개는 음. 이제 40대 중반 이후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 벌써 나이살이 찝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아.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기를 거치게 되고 음. 남자분들도 이제 성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기 음음.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몸이 이제 근육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음. 생리적으로 원래 줄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각종 음음. 만성 질환이 생기기 쉬운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시기에는 내 몸 자체가 체지방률이 늘어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이게 사실은 비만으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내 몸이 음. 이런 방향으로 가게끔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음. 예전처럼 똑같이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해도 예전 젊을 때 20-30대처럼 체중이 뭐 좀 노력하면 뭐 5kg 빼고 10kg 빼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깁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음. '이게 나이살이라는 건 무섭구나.'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내가 체중을 옛날처럼 줄여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내가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고 음.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잘 챙겨서 먹는 연습을 해서 음.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목표로 가지셔야지 체중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좋은 체성분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때는. 그렇군요. 건강한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 다이어트 방법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정해진 시간에만 음식 먹고 하루 종일 굶고 하는 그런 간헐적 다이어트라든가 일일 일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 요렇게 먹고 확 굶고 먹고 확 굶고 이런 것들은 건강에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며칠 먹고 뭐 이틀 굶고 이제 이런 패턴들도 있고 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먹는 음음. 이제 그 시간을 제한하는 시간 제한 식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간헐적 단식이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말씀하신 시간 제한 식사법인데요. 음. 쉽게 말하면 일정한 시간 내에만 식사를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먹지 않는 방법인데 이걸 어. 먹지 않는 시간을 낮으로 하기보다는 밤에 자는 시간을 활용하면 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음음. 예를 들어 아침 8시 정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 시간에 6시 정도에 저녁 식사를 하시면 음음. 그러면은 대개는 한 10시간 정도 안에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음. 그 이후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사실은 어차피 저녁에 야식 안 드시고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깰 때까지 안 먹게 되면 음.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신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실천하기 쉬운 시간 제한 식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 먹는 시간 간격을 10시간으로 해도 되고 8시간으로 해도 되고 뭐 길게 한 12시간 정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이제 아침 식사를 포함시키는 형태가 좋기 때문에 네. 뒤로 갈수록 시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작해서 시간을 제한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을 제한해서 하는 식사법, 간헐적 단식 중에서 이거는 조금 건강이 염려될 정도다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대개는 이제 뭐 건강하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이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 5일 식사하고 이틀 단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대개 이제 40대 이후가 되거나 하면 만성 질환을 많이 가지고도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음. 당뇨병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그렇게 며칠을 굶거나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하신다 하면 일정 시간 안에 먹는 시간 제한 식사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 음.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노년기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 굶거나 이런 걸 길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음. 이제 며칠 굶거나 이렇게 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장 좋은 것은 일상생활 안에서 그냥 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쉽지가 않죠,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은 언제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는데 뭘 먹느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네네. 뭘 먹느냐. 일단은 다이어트 방법들 막 찾아보다 보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먹는, 뭐 예를 들어 땅콩 버터만 계속 먹거나 뭐 이런 것도 네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네네. 괜찮을까요, 건강에?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아. 우리 몸 자체가 한 가지 음식만을 먹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음. 몸은 상당히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그 영양소를 섭취하게끔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개는 영양제만을 먹고
새끼 밥 안 먹고 영양제만 먹고 살 수 없느냐 이러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양제 열알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어찌 보면 음식 하나를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음식을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1353님께서요. 제가 회사원이라 회식도 자주 있는 편이고 술자리도 꽤 자주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게 참 많이 찌는 것 같아서 안주를 최대한 안 먹고 있는데요. 이게 건강엔 괜찮을까요? 다이어트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이제 술만 드시면 사실은 섭취하는 열량이 되게 적어지시잖아요. 네. 저 되게 저녁 식사랑 많이 병행을 하시다 보니까 저녁에 한 끼를 안 먹고 술만 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알코올 같은 경우도 이제 열량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끼니에는 알코올에서 섭취하는 그 영양소만으로 그 열량만 있지 좋은 영양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영양 결핍이 되기가 쉽고 네. 어찌 보면 그 식단을 제대로 잘 챙겨서 간단하게라도 식사거리를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술을 드시게 되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술을 많이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게 되면 안주를 상당히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쵸, 맞아요. 이제 그런 식사를 가볍게 하고 난 다음에 배가 어느 정도 찬 다음에 술을 드시면서는 드시는 안주 자체를 상당히 그 아주 열량이 높은 뭐 고기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기보다는 채소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안주를 드시면 그나마 조금 더 낫습니다. 네, 술을 자주 드시는 것 자체는 네. 다이어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술이라는 게 사실 기름진 거 그리고 국물 짠 거 뭐 이런 것들이랑 네네네. 먹어야지 제맛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소랑 먹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이어트가 목표시라면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야 된다. 식욕 조절이 어려워서 나는 살을 못 뺀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문하시는 게 이런 병원에 직접 가셔서 식욕 억제제를 이제 받으시는 건데 네네. 복용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의 큰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거고 하나는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건데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 외에는 사실 그 약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은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식욕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들인데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식탐이 너무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이런 분들한테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거를 드시고 그 용법에 맞춰서 드시거나 조절 맞거나 하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개는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약의 부작용이나 생길 수 있는 문제보다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 약을 써야 되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중에 집착하면서 이 약을 자꾸 여기저기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자꾸 이제 얻어서 자꾸 이렇게 복용을 하시거나 하는 거는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불면이라던가 이제 불필요하게 체중 감량이 되면서 이제 저체중 상태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먹어야지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먹었더니 간 수치가 좀 나빠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요즘 이제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기도 한데 이거 비만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대부분의 약은 일부 약제를 빼고는 대개는 장기간 처방이 가능한 약이에요. 그래서 임상시험에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길게 처방을 해도 환자한테 올 수 있는 체중 감량의 이득이 더 크지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게 이미 검증이 된 약들이기 때문에 대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이 돼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가고 있다면 그걸 이제 조심스럽게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언제까지 쓸 거냐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대 용량까지 늘려도 네. 그냥 아주 끔찍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그 약을 계속 쓰는 것은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간 이상이나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몇 년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은 진짜 뭐 한두 번만 써도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중단을 하는 것이 맞고요. 대개는 간 이상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체중 감량 효과가 되면서 간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왜 뉴스에서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을 가로등을 들이받고 막 이런 분을 봐서 조사를 해보니까 취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그게 마약 성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 예.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약이 장기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있고 단기간 사용이 돼야 되는 약이 있는데 네. 대개는 우리가 한 달 정도 처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최대 12주, 3개월 정도까지만 쓸 수 있는 약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마약성으로 구분이 돼서 이게 의존성도 있고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처방을 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약을 한 병원에서는 장기 처방을 하지 않지만 환자분들이 또 여기 가서 또 받으시고 또 지나면 또 안 됩니다. 이러면 다른 데서 받으시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약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이제 섭취가 된다거나 그리고 그 약에 의존성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불면증이 생기거나 이제 환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비만 치료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의사가 판단해서 반드시 이 사람은 정말 약을 써서라도 치료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케이스에만 처방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따라서 치료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도 검색을 이렇게 쭉 해봤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어트 약 처방 그리고 다이어트 네네. 약을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또 약제가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엄청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체중 감량 비법으로 나는 이거를 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긴 네네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당뇨 환자 치료제 아닙니까?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했다가 네. 이게 체중 감량 효과가 커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승인이 난 약인데요. 이게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을 가진 약입니다. 근데 어, 이게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원래 자동으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 GLP-1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원래는 먹고 난 다음에 GLP-1이 나와서 빨리 체내에서 없어지거든요. 되게 좋은 호르몬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 성분을 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약을 만들어서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이제 이런 약들이 지금 이제 처방이 되고 있는데 이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에서 당 대사도 좋게 하고 그래서 처음엔 당뇨약으로 개발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 과식을 덜하게 하면서 체중이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 기존에 비만 치료제 나와 있는 것들에 비해서도 체중 감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연구를 하다가 이게 비만 치료제로도 잘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되고 당뇨약으로도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이제 기존 비만 치료제들도 각자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 약은 임상시험에서 한 1년 이상 충분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 치료 전 체중의 한 15% 평균적으로 한 15% 이상이 감량된다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치료자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약인데 중요한 것은 이걸 제대로 잘 써야지만 그렇죠. 네,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하지 않고 잘 써야지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쓰일 때는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복용을 할 때는 괜찮은데 끊는 순간에 이제 식욕이나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른가 봐요. 적용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게 어, 일상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하는데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해서 아주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내가 한 20kg 정도 감량을 했다.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예. 그게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 습관을 더 이상 유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체중이 다시 늘게 되죠. 음,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 근데 특별히 또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약 자체에 의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 딱히 이게 힘들게 안 해도 약이 다 해주니까 이제 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체중이 막 빠지니까 이제 이러면서 생활 습관 개선을 이제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을 쓰면서 내가 체중 감량이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체중 감량이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약인 거죠. 생활 습관은 전혀 없이 약의 기여도가 그렇죠. 거의 100%다. 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 기여도 100%인 것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100% 체중이 다시 늘게 되겠죠. 예, 이건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나 그렇죠. 거의 다 비슷하게 하다가 하지 않으면 음. 다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약이다라고는 하셨지만 요즘에 이거에 대한 이 약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부작용 문제는 네네. 어떻습니까? 사실 모든 약이 다 부작용이 있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이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오심, 구토, 설사, 변비 이런 소화기 관련된 부작용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런 것들은 한 며칠 정도 쓰고 나면 또 이제 참을만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호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드물게 급격하게 체중 감량이 되면 약을 쓰지 않아도 급격한 체중 감량은 이제 급성 담낭염이나 담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네. 약 자체가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보니까 급성 담낭염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다 보니까 이제 췌장염 같은 또 이상 반응이 드물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면서 평소에 없었던 증상이나 이런 게 생기면 바로 처방받은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요. 아이를 갖기 전에 체중을 좀 감량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이어트 약 처방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무리 없이 갖는 데에 다이어트 약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 상태 자체가 이제 임신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고도한 비만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임신 전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자체가 나중에 임신성 당뇨라던가 그리고 아이가 비만하거나 이런 위험성과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산 전에 좋은 적절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신한 상태에서는 약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절대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없고 그 전에 다만 임신을 위해서 내가 조금 좋은 체중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다 할 때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약물 치료나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혹시 이제 임신이 되거나 하는 과정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잘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실히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네네. 약을 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준비하실 네네. 때는 조금 조심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이 갑상선 때문에 체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다이어트 약이 도움이 될까요? 대개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갑상선이 이제 대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붓고 체중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질병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치료,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게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그리고 운동하고 식사 관리 잘 하시면 그러면 이제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체중 조절하는데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는 것들 중에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위한 비만 치료제는 그 당시에는 조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약 이야기를 조금 오래 했는데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법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살이 좀 빠질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걷기, 뭐 뛰기, 뭐 배드민턴, 축구, 뭐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든 운동이 대부분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전신 근육을 쓰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지방이 타서 줄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인데 특히나 이제 젊은 여자분들 중에 음식만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운동을 격한 운동을 해도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먼저 근육량을 조금 키워주면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걷기나 이런 걸 하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땀을 특히 이제 네네. 네, 땀을 그리고 흘리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도 괜찮아요? 도움이 어떤 돼요? 정도를?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조금 빠르게 걷기로 하는 운동이 가장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활동 자체도 우리가 열량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활동을 늘리는 정도도 좋기 때문에 그냥 걷기 정도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체중이 생각보다 잘 안 줄어요. 그렇죠. 옛날처럼 효과가 없는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어드는 생리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근력 운동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네.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